우리나라 18세 이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꺾고 2승 3패, 최종 성적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웰즈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의 홈 3연전에서 2패 후 1승으로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사할리는 7연승을 구가하며 리그 선두를 재탈환했습니다. KHL은 올 시즌 정기리그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의 자리 싸움을 위한 상위권 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또 4연승을 달리며 리그 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2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29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김찬 PD와 저는 어제 밤까지 중계를 막 마치고 오늘 돌아오고 잠 좀 주무셨어요? 네, 두어 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네, 이현섭 기자님은 요즘 생활 패턴이 좀 어떠십니까? 예, 그냥 똑같습니다. 밤낮이 바뀐. 밤낮이 바뀌죠, 보통. 예. 네. 잠시 후에 이제 주무실 시간인 것 같은데 빨리 녹음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피프티 비틀즈님 1월 11일 토요일 댓글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송은 계속 듣고 있는데 성적이 바닥이라 뭐 드러낼 이빨도 지느러미도 없어서 계속 잠수 탔는데 지난 방송에 보기 힘든 업셋 경기의 희생양으로 언급되길래 안 그래도 NHL 앱에서 헤드트릭 소식이 뜨길래 오늘은 이기나 했는데 2시간도 채 안 돼서 졌다는 GM과 골리에 대한 엄청난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그게 더 가슴 아픈 요즘입니다. 수원시청 여자하키팀은 지금 해외 원정 가서 별그램에 스코어 시트만 올라오는 걸 보고 있고 그래도 이번에 시간 내서 2월에 하는 레거시컵에 가서 올해 한 경기라도 보려고 예매했는데 근데 이게 공원 사이트에서 보니 남자 경기만 예매를 하더라고요. 일찍 가면 같은 나라는 여자 경기는 그냥 무료 입장인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당일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간 다음에 하루 자고 하루 종일 하키 경기 보고 돌아오는 스케줄을 짜야 하나 싶네요.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 내기도 힘든데 멀리서들 직관 다니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네요. 고향이나 인천은 멀고 이사 갔다고 인천으로 팀 옮겼다가 다시 이사했다고 안양으로 팀을 옮기는 건 왠지 간사한 느낌도 들고 뭔가 다시 정 붙일 뭔가가 필요한데 자꾸 상어떼 때문에 더 하키에 정 떨어지는 그리고 KHL 중계하는 채널이 제가 사는 건물에는 안 들어와요. 요요요요. 뭔가 이번 시즌은 하키 보기 참 힘들지만 그래도 온도스포츠 팀 덕에 조그만 끈이라도 놓지 않으려 나름 노력 중입니다. 늦은 새해 인사 올리며 또 뭔가의 희생양이 될 때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유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세너제이 샤크스 팬이시죠? 댓글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세너제이 결과가 계속 안 좋아서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티켓은 하나 구입하면은 그날 경기는 다 보실 수 있고요. 예. 전부 다? 네, 하루에 3경기씩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여자 경기 2경기, 남자 경기 1경기 이렇게 레거시컵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틀은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U20도 마찬가지로 그날 티켓 구매하면은 그날 3경기 다 보실 수 있는 티켓이고 티켓은 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에 3경기를 볼 수 있군요. 네. 물론 이제 강릉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저렴한데요? 예, 그렇죠. 그 IAHF 대회인데. 그것도 그렇고 레거시컵도 그렇고. 네.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일단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렇죠. 네. 이런 게 좀 부담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티켓 값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너제이가 살아나든지 뭔가 정붙일 팀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피프티 비틀즈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댓글 보겠습니다. 13일 월요일 댓글인데 애리조나의 제이슨 데머와 니클라스 얄마리손 선수가 테일러 홀의 트레이드로 인한 셀러리 추가로 어차피 출전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부상 회복은 어느 정도 됐으며 애리조나는 어차피 이 선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나요? 토론토가 데려오면 좋으련만 영입 못하겠죠? 유유하셨네요. 소식이 있습니까? 아주 좀 희망
둘 중 한 명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둘 다 복귀했습니다. 라인업 복귀했고요. 지금 다시 컴퍼 선수가 장기 부상자 명단으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두 명 다 들어갈 만한 비집고 들어갈 만한 캡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더 기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둘 중 한 명 정리하든지 아니면 팀에 있는 선수를 정리를 캡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컴퍼 선수를 다시 이제 쓸 거라면은 백업으로 쓸 거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조율이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뭐 지금 백업 골 이제 지금 골리를 3명 올렸거든요. 네. 그 애리조나 로스터에. 근데 지금 백업이랑 서드 2명을 내리면은 또 컴퍼 선수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쭉 갈 것 같네요. 올해는. 그렇군요. 토론토가 데려오면 좋으련만. 토론토 팬심을 좀 드러내주신 미국 매니아님인데요. 일단 감사드리고 토론토 팬분 댓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프랜시스 기원님 14일 화요일 댓글이고요. 머지는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동안 부상을 참고 뛰었다고 밝혀진 라일리가 결국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최근 11경기 중 9경기에서 3골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없는 수비진에 이게 무슨 립스 이번 시즌 이대로 멸망인가요? 유유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 위기가 찾아온 건가요? 어떠세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원래의 힘을 복귀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항상 고질적으로 약점이 되어 왔던 부분이 이 고질적으로 약점이 됐던 부분이 좋아지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전에 이제 그 한창 잘 나갈 때 한 시즌 두 시즌 전에 그 토론토의 모습이 그냥 다시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수비진이나 골텐딩에 대한 약점이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대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멸망인가요? 멸망까지는 아닌데 근데 올해도 이제 어쨌든 토론토가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지금은 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들기는 합니다. 네. 물론 플레이오프 실제로 이제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다는 거는 토론토가 가만히 보시면은 진짜 이 공격은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어떤 라인에서 터질 수 있는지 터베리스나 매슈스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아무리 이제 골을 넣는 힘이 있어도 8골 먹혀버리고 이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플로리다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캐롤라이나전 그 경기를 어쨌든 이기긴 했는데 그 경기도 진짜 실점이 겹치면서 엄청 어렵게 가다가 좀 공격력을 잘 살려서 이기는 그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공격력이 좋고 좀 골을 좀 손쉽게 넣고 한 피리에도 3골 정도 넣는 거 별로 일도 아닌 느낌으로 가도 8골 먹고 잃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점은 올해도 좀 고쳐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아주 컵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밝아 보이진 않네요. 네, 역시나 수비가 문제인 토론토의 상황인 것 같고 위기가 찾아온 것은 맞는 것 같군요. 프란시스 기원님 댓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왕루이님 1월 10일 금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헵스는 또 패했습니다. 8연패죠. 그중엔 디트로이트에게도 패했죠. 올해 6점을 벌어주게 했네요. 만약 윙스가 승점 6점이 부족했다면 역사를 썼을 텐데 2019 윙스 맛집 헵스. 지난해 말 9연패를 기록했던 팀인데 8연패를 또 기록하네요. 8연승 9연승 각각 해도 우승할까 말까인데 8연패 9연패라. 토요일 센스전에서 어찌 될지 이번 8연패 행진에는 1점 차패 6번, 엠티넷 2번입니다. 줄리엔 감독이 훌륭한 감독인 건 알지만 밥콕 감독 모가지도 날아간 마당에 줄리엔 감독이 목숨 연명하는 게 신기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오일러스전 패배에 있어 SNS 베스트 댓글은 이길까봐 조마조마했다 인 만큼 이제 로터리 1번 픽을 향해 가네요. 라프라니에가 광역 몬트리올권인 벨센터에서 교통체증 없이 30분 걸리는 곳 출신인데 그 친구를 뽑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너랑 매튜스가 립스의 운명을 바꿔줬듯 헵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팬으로서 몬트리올에 또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남기시고 2연승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한 점 차 같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운이나 그런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좋은 결과로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은 뭐 어쨌든 2경기는 아주 잘 풀린 거고 이제 8연패 같은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어쨌든 지금 플레이오프권이랑도 굉장히 지금 멀어진 상태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시즌 절반이기 때문에 한 8연승 해버리면은 7연승 뭐 이런 거 한번 해버리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네. 뭐 아주 막 경기력이 막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진짜 좋지도 않아요. 몬트리올 경기가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은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은 이 설령 와일드카드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워싱턴, 보스턴 뭐 이런 팀들이랑 이 굉장히 고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뭐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기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진짜 잘 나가버리면은 괜찮은데 지금 딱 기로가 뭐 시즌을 좀 접으면서 아예 그냥 좀 탱킹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좀 밀고 나갈 것인지 요 하기가 진짜 지금 몬트리올 위치가 애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막 디트로이트 막 지금 승점 27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사실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고민할 게 없는데. 네, 그냥 뭐 베테랑들 지금 막 다 막 웨이버 공시해가지고 마이너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 선수들 막 지금 자디나도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몬트리올 47점 지금 와일드카드 54점 이 정도면 진짜 애매한 겁니다. 지금 밟아야 되나? 엑셀 밟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탱킹을 해야 되나? 근데 탱킹을 한다고 해서 딱 이 위치에 있으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네. 리그 전체 순위로 봤을 때 몬트리올 지금 24위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탑 10 정도 이제 뭐 그냥 딱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딱 그 정도죠. 근데 탑 10 정도가 과연 이 탱킹으로서 아주 좋은 수준인가? 물론 뭐 로터리로 진짜 막 3번 안쪽 뭐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건 좀 요원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순위가 낮은 순으로 확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튼 좀 기로에 서야 되는데 기로에 서 있는데 아침 결정이 진짜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이 됐네요. 다음 드래프트 전체 1순위가 예상되고 있는 라프레니에 선수는 많은 분들이 좀 탐내시고 있는 것 같네요. 왕루이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다 봤는데 왕루이님도 감사드리고요. NHL 이야기는 잠시 후에 NHL 하덴낫에서 또 다른 팀들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예고는 이미 해드렸고 그런데 오늘 이현숙 기자님 저지는 노란색. 예. 내슈빌 프레데터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하덴낫에 내슈빌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하신지 나신지는 잠시 후에 밝히기로 하고요. 오늘 누구의 저지인가요 이게? 원래 이게 이제 제가 얼마나 러시안 선수로 하는데 굉장히 초창기에 샀을 때는 그냥 좀 좋아하는 선수로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엘리톨바넨 선수를 기억을 하시겠죠? 이제 20번. 이번 올림픽에도 왔었고 핀란드 대표로 왔었었고 그리고 KHL에서 진짜 잘했었습니다. 네. 요거 살 그다음에 딱 넘어오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그 요케리트의 등번호를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 엘리 톨바넨 선수의 저지. 오늘은 또 러시아 선수가 아닌 좀 특이한 저지가 됐는데 잠시 후에 내슈빌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댓글로 의견 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목소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코너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간략하게 한 가지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IIHF U18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 대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폴란드전 승리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후에 2경기를 더 치렀고 마무리가 됐네요. 이번에 18세 이하 여자 대표팀이 오스트리아에게 0대4로 졌고 영국에게 0대1로 졌고 세 번째 경기였던 폴란드에게 2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노르웨이전에서 3대2로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이소정 선수의 연장 골든골 2승째를 챙겼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중국전에서는 2대4로 패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성적이 1승 1연장승 3패 승점 5점 참가한 6팀 중에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첫 출전이었으니까요. 예. 일단
우리의 시작점이 이 정도구나라고 기준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중국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피리어드 때 총 공세를 퍼부었는데 득점이 한 골밖에 안 났다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예, 그만큼 공격력 부분은 확실하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네. 예, 역전패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기준이 생겼고 또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 다음 시즌 다음 대회부터는 또 승격을 목표로 가겠죠. 도약할 수 있는 네. 예, 승격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예,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가 첫 세계 선수권 대회였으니까 이제 시작한 거고요. 내년에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뛸 것 같습니다. 18세 이하 여자 대표팀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229회 잠시 후에 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29회 첫 번째 이야기는 아시아리가 이사키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었던 지난 한 주였고 이제 시즌 거의 정규 시즌 막바지인데 활발한 경기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시리즈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사할린 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이 1월 10일, 11일, 12일 금토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10일 금요일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 무려 10대 0이라는 10골차 사할린이 일방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할린의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가 22세이브 셧아웃 5경기 만에 나와서 시즌 두 번째 셧아웃을 기록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2피리어드까지 6실점하면서 패배로 끝났네요. 사할린의 막심 유시코프 선수가 2골 3도움 이날 무려 5포인트를 챙겼습니다. 한편 프리블레이즈의 야마모토 가즈키 선수가 통산 400경기 출장을 달성한 경기였고요. 사할린이 이날 승점 3점을 올리면서 안양할라를 제치고 리그 선두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11일 토요일에 양팀의 5차전에서는 최종 스코어 2대1로 한 골차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는데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 또 나왔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후루카와 슌 선수가 선발 출장한 경기였습니다. 사할린의 키릴 스타르체프 선수가 3피리어드 결승골 터뜨렸고 시즌 13호 골, 2경기까지 6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할린이 이날 이기면서 이제 1위에 이어서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2일 양팀의 시즌 6차전이었는데 역시 최종 스코어 2대1로 다시 한번 사할린이 한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도 블라디슬라프 포킨 골리, 후루카와 슌 골리의 대결이었고요. 사할린의 미하일 크림추크 선수가 혼자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시즌 14호 골 랭킹 그리고 포인트 랭킹 모두 3위까지 순위가 올라갔네요. 키릴 스타르체프, 알렉세이 예류민 선수도 도움 2개씩 올렸으니까 이날 클림추크, 스타르체프, 예류민 1라인에서 2골 만들게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할린이 7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8연패에 다시 한번 빠졌고요. 프리블레이즈가 이 세 번째 경기 지면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됐습니다.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프리블레이즈군요. 이번 유즈노 살린스크 3연전 3승 승점 9점 사할린이 완벽한 수입을 거뒀고요. 양팀 올 시즌 상대 전적도 6전 6승 승점 18점 승점 1점도 주지 않은 사할린이네요. 사할린의 우세로 정규리그 모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좀 많이 역부족이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한 골차 승부까지 갔네요. 예, 뭐 10대 0으로 지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땐 크리스 감독이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수비적인 부분을 강화를 하자, 좀 정신을 차려라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선수들한테 주문을 한 부분이 어쨌든 실효는 챙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선수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 승리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 좀 선수진이 이제 조금만 한 2, 3년 전 정도 돼서 좀 좋았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좀 다른 경기 결과를 노려볼 법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뭐 어쨌든 첫 경기 하시모토 선수를 냈다라는 점은 이 결과를 봤을 때는 후루카와 선수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이제 연전에 출전을 시키겠다라는 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말았죠. 네. 예, 이 정도로 참 많이 어려운 게임이 됐고요. 또 사할린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좀 방심 같은 부분을 좀 잘합니다. 좀 한번 시원하게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약간 좀
또 방심하다가 게임이 좀 뒤틀리고 이런 느낌으로 가서 어쨌든 블레이즈가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죠. 사실 이제 선수진 깊이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경기였고요. 뭐 살린이 홈에서 그냥 싹 그냥 9점을 쓸어 담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네. 프리블레이즈가 뭐 살인의 방심한 어떤 틈을 좀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모두 지고 끝났고 여전히 1승입니다. 야, 이거 진짜 박김엽 PD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5승도 못하고 시즌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예, 뭐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상대할 팀들이 지금 동기부여가 너무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다 플레이오프 가겠다고 지금 그래서 발버둥치는 팀들이라. 네, 더더욱 힘들어졌는데 이게 뭐 비단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예견돼 왔던 상황이었고 또 프리시즌을 지나면서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시즌 말미 또는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다음 시리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이글스 대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11일,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역시 3일 연속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11일 시즌 4차전 양팀의 네 번째 대결에서는 오지이글스가 2피리어드에서만 5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6대1로 여유 있는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 나왔었고 아이스박스는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5실점 하고 나서 33분 소화하고 교체 아웃됐네요. 나머지 시간은 이노우의 미스아키 선수가 26분 이상 소화했습니다. 오지글스의 다카시 세이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2도움했고 나카지마 쇼고도 1골 3도움,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도 2골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GA 헐리데이 선수가 3피리어드 추가골을 넣으면서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을 기록했군요. 오지글스의 수비수 하시바 리오 선수가 도움 1개 추가했고 통산 100도움 달성했고요. 아이스박스의 수비수 사토 히로토 선수도 도움 1개 추가하면서 통산 100포인트 달성됐습니다. 또 아이스박스의 스즈키 유타 선수가 이날 출장으로 통산 300경기 출장 달성했네요. 아이스박스가 이날 지면서 5위에서 6위까지 한 계단 순위가 또 내려갔습니다. 12일 양팀 시즌 5차전이 있었는데 이날은 최종 스코어 2대1로 오지글스가 한 골차 또 신승을 챙겼습니다. 이날도 드류 맥킨타이어와 후쿠지 유타카 선수의 선발골리 대결이었고요. 오지글스의 미타무라 고에이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팀 2골을 다 만들어줬네요. 또 이글스의 하가 요스케 선수는 이날 출장하면서 통산 4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오지글스가 4연승, 아이스박스는 5연패가 이어졌던 결과였습니다. 13일 월요일에 양팀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6차전에서는 최종 스코어 3대2로 아이스박스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35세이브 2실점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오지글스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세 번째 경기는 이기면서 5연패를 끊었고요. 오지글스는 4연승이 끝났습니다. 오지글스가 올 시즌 정규리그 홈 경기 마지막 경기였는데 패전으로 끝났네요. 양팀의 이번 도마코마이 3연전은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오지글스가 위닝 시리즈는 거뒀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양팀의 상대 전적은 6전 3승 3패 승점 9점씩 나눠 가지면서 동률로 또 정규리그 맞대결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지글스가 일단 6점은 챙겼는데 아이스박스로서는 그나마 마지막 경기 3점이 굉장히 귀중해 보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앞서 1차전을 봤을 때는 좀 오지가 굉장히 수월하게 쭉 경기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5차전부터 조금 이제 니코가 만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게임부터. 네. 그러면서 세 번째 경기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후쿠지 선수가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단한 선방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가 이제 오지가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축의 끈을 크게 당긴 게임이었는데 끝까지 네. 이제 잘 막아내면서 후쿠지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인 또 경기는 어쨌든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후쿠지 선수가 두 경기에서는 괜찮았어요. 첫 경기는 좀 별로였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랬고 저는 이게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9점씩 나눠 가졌고 이제 각자의 홈에서 이제 승점 2승 1패씩을 한 그림이기 때문에 네. 뭐
5대5 싸움이 결과적으로 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지가 확실히 좀 선수진의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이제 풀리는 게임 같은 부분에서 득점이 잘 터진다면은 정말 이 폭발력이 좀 어쨌든 있다. 그래도 좀 확실히 좀 기복이 있어요. 조금 확실히 이제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경기는 좀 쉽게 잡아내지만은 또 갑자기 그렇지 않은 경기는 좀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뭐 홈에서 위닝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원정이죠. 이제부터 이제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 경기는 졌지만 어쨌든 마무리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벅스도 이게 아마 자신들은 9점을 노리고 갔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9점을 딸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3점을 땄다라는 부분으로는 지금 플레이오프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네요. 네, 오지글스는 현재 3위인데 2위하고도 거리가 있고 4위하고도 거리가 있어서 순위 싸움에서 그렇게 뭐 치열한 상황은 아니고 아이스박스로서는 좀 승점이 고팠을 텐데 3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대명하고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스박스가요? 네. 뭐 급한데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그림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도 일단 남은 경기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벅스여서 더 지켜봐야죠. 아이스박스로서는 이 5연패 끊고 다시 한번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승리가 될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리즈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에서 대면 킬러 웨일즈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 1월 11일, 12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바로 어제까지 진행이 됐고 저희 온더스포츠가 중계방송을 했던 시리즈였습니다. 결과 보죠. 11일 토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 무려 10골이 나왔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4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1피리어드 초반에 모두 유리가 깨지면서 뭐 거의 50분 이상 경기가 중단되는 또 특이한 변수도 하나 있었고요. 대면 킬러 웨일즈가 1대3으로 뒤지다가 3대3까지는 만들고 2피리어드를 끝냈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와르르 3골을 내리내주면서 무너졌던 경기였습니다. 크레인즈의 야니스 아우진씨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4실점했지만 승리가 됐고 대명은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이날 독감 증세로 결장을 했어요. 박계훈 선수가 나와서 17세이브 6실점, 시즌 5번째 출장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즈 이즈미 쇼마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2골, 크레인즈 이적 후 첫 골이면서 본인의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 또 멀티골 경기로 장식을 했습니다. 크레인즈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이날 1골 2도움을 했는데 특히나 3피리어드 초반에 3대3 동점의 균형을 깼던 쇼텐디드 골이 굉장히 결정적인 승부에 영향을 줬습니다. 가와이 나쿠마 선수도 3도움을 챙겼는데 크레인즈가 이날 1, 2, 3, 4라인 다 골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2라인 우에노, 가와이, 이즈미 이 2라인이 돋보였습니다. 대명은 브라킥스 선수가 이날도 1골 2도움 3포인트를 적립했고요. 박상진 선수가 올 시즌 첫 골, 정말 멋진 골을 터뜨리면서 대명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총현 선수는 크레인즈전 4경기 연속골 이어갔고요. 김범진 플레인 코치가 이날 생일에 올 시즌 첫 리그 출장을 했습니다. 김범진 플레인 코치는 6차전까지 3경기 연속 다 나왔습니다. 한편 이연승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라인업에 등재되면서 재활이 다 끝났구나, 이제 복귀전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즈가 6대4 승리, 6득점,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경기를 기록한 승리였습니다. 10일 일요일에 양팀의 시즌 5차전이 이어졌는데 1, 2, 3피리어드 연장까지 65분 동안에 양팀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0대0에서 슛아웃으로 들어가서 결국 에드문치 아우크스트 칼른스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이 기록된 크레인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슛아웃 승리, 최종 스코어 1대0이었습니다. 야니스 아우진씨, 알렉세이 이바노프 두 선수 모두 65분간 무실점을 했는데 슛아웃에서 명함이 갈렸네요. 크레인즈가 이날 승리하면서 올 시즌 최다 5연승을 또 이어갔고요. 대명은 3연패에 빠졌던 결과였습니다. 어제 14일 화요일에 양팀의 시즌 6차전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선제골로 크레인즈가 앞서 나갔는데 대명이 이걸 뒤집었어요. 결국은 최종 스코어 4대1로 엠티넷 골 한 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4대1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대 야니스 아우진씨 선수의 대결이었고 이바노프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에서 크레인지전 승리를 챙겼네요. 첫 승이었습니다. 올 시즌. 대명의 전정우 선수가 파워플레이골로 역전 결승골을 기록했고요. 김혁 선수는 동점골 포함해서 이날 1골 2도움 3포인트. 대명 킬러웨이즈 팀 자체 선정한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명 최시영 선수는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났고요. 이날 복귀전을 치르면서 도움도 한 개 올렸네요. 대명이 3연패를 끊었습니다. 3연패 탈출, 크레인즈는 5연승이 마감됐던 결과였습니다. 대명은 이번 3연전에서 마이크 테스트위드, 정종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반면에 이호성, 김동환 선수는 계속해서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김현겸 선수도 어깨 부상으로 결장했던 이번 시리즈였습니다.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연전에서 이토 겐고 선수가 프리블레이즈전 결장 후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복귀가 됐고 시게노 슌스케 선수는 6경기 연속 결장이 이어졌습니다. 양팀이 이번 고양 3연전이 1승 1 슈다우승 1패 승점 5점을 얻은 크레인즈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고요. 크레인즈가 6연속 루징 시리즈 후에 최근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네요. 양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6전 3승 1 슈다우패 2패 승점 10점을 올린 대명 킬러웨일즈의 우위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명이 팀 창단 후에 4시즌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크레인즈를 상대로 위닝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3연전이었고 승점 9점이 걸려 있었는데 크레인즈가 5점, 대명이 4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코멘트부터 들어보죠.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첫 경기는 특히 좀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걸 놓친 게 제가 생각해도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히 크레인즈 아우진시 선수가 이 경기는 진짜 무슨 슛 쏘면 거의 리바운드가 다 나오는 느낌으로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물론 4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고 좀 이제 대명의 패스 같은 부분으로 이제 공격 지역에서의 이제 네트 뒤로 쭉 들어갔다가 패스를 안쪽으로 찔러주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분석 같은 부분이 크레인즈 선수들이 더 잘 돼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는 잘 됐고요. 이제 1피리어드 같은 부분에 이제 이 돌발 변수가 나온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대명한테 조금은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이제 네. 이 부분은 뭐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 굉장히 이제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골을 만든다면은 확실하게 이제 경기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지연이 됐고 이제 크레인즈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면은 분명히 이제 대응할 만한 시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흐름을 한 번을 잃기 시작하면은 좀 크게 잃었던 이런 점 역시 좀 대명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던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박현 선수의 좀 깜짝 기용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억을 좀 되살리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차전 때였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때 이겼으니까 지금 졌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항상 무언가의 평균에 항상 자기의 힘이라는 평균에 항상 수렴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박계현 선수는 여러모로 좀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경기가 이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전에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슛아웃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슛아웃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좀 끝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넣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크레인즈가 또 이제 승점 추가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슛아웃까지 가버리면 이건 뭐 진짜 운에 맡기는 게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그다음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됐고 득점 부분에서는 잘 만들어내면서 대명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 자체는 이제 4점을 땄으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분명히 이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4점 이상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1차전, 4차전, 5차전도요. 근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팀이 직접적으로 이제 순위 경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커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번 결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양 팀이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는데 5점, 4점으로 나누어졌으니까 이제 1점 차가 더 좁혀진 결과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대명이 패했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박김철 PD님 경기 종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양 팀 다 4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번 시즌 중위권에서 힘들게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던 시리즈였던 것 같고요. 네. 대명 말씀 주신 것처럼 잡을 수 있는 경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이번 시리즈 내내, 이번 시즌 내내 반복해서 보여줬던 부분은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정말 해설하기 좋았죠. 해설이요? 패턴이 그대로 보였으니까요. 네. 예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 뭐 수비나 아니면 공격 전개나 그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는 힘들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 네. 크레인즈가 글쎄요, 뭐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또 경기들을 풀어낼지 모르겠는데 항상 크레인즈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시즌 막후만 되면은 미친 듯이 불붙여서 달려가기 때문에 4위 싸움이 대명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시리즈였습니다. 네. 네. 방금 또 리그 공지가 나왔는데 12월 23일 날 4일인전 이게 취소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몰수패 이제 결정이 났다는 공지가 방금 이제 지금 방금 막 떴어요, 소식이.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크레인지가 승점 3점, 이러면 4일인 승점 0점을 추가로 챙기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1점 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격하게 됐네요. 예. 네. 크레인즈가 사할린과의 원정 경기를 이긴 것으로 네. 이제 몰수승 몰수패니까 예, 리그 스코어는 잘 5대0 처리가 된 거고 정규승을 거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정규승이죠. 이게 그러면 큰 거죠.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대명한테 1점 차까지 따라온 거예요. 경기 수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렇죠. 야, 이거 리그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런 몰수승 몰수패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정을 나중에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나 좀 그런 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빠르게 이 결정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쵸. 그냥 어쨌든 그 사할린 두 번째 경기를 못한 그 시점에서 그냥 5대0 그렇죠. 처리를 하든지 네, 다음 그렇죠. 일정을 빨리 아니면은 잡든지. 최소한 그 시리즈 내에 끝나기 전까지 뭔가 이제 결론이 나는 좀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 리그가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 결정을 빠르게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네. 미숙한 처리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악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상황 봐서 뭐 여유 있으면 몰수패 처리하고 아니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단순히 두 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팀들이 또 다른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리그 연맹에서 좀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죠. 네, 그냥 빠르게 5대0 몰수패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면은 빠르게 처리를 그쵸.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있었으면은 매뉴얼대로 가서 이렇게 해서 경기를 못 치렀으니 그럼 몰수패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대명이나 니코나 둘 다 좀 피해를 보는 그러게요. 느낌이 이 되고 말았어요. 소식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대명이나 아이스박스에게는 안 좋은 뉴스고 안양한테 좋은 뉴스네요. 사할린과 정규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안양알라만 좋은 뉴스네요. 야, 사실 이제 전력을 고려해봤을 때는 사할린 홈 경기였고 사할린이 크레인즈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던 경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는 몰수승패라는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정규승을 챙긴 크레인즈가 됐습니다. 야, 방금 전 속보가 떴는데 또 리그 순위도 좀 요동치네요. 대명과 크레인즈의 3연전 정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명이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그래도 연패를 끊었는데 대명 킬로웨이저는 참 재미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고 정말 그 코너의 핀치에 몰렸을 때 절체정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또 해낸단 말이죠. 이긴단 말이죠. 재미있는 팀이에요. 네, 근데 저는 경기 내적으로 이번에 크레인즈 경기를 좀 집중해서 본
됐는데 크레인즈도 좀 확실히 재밌는 팀이 됐더라고요. 네. 경기를 봤을 때 좀 좀 재밌게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대면 뭐 항상 봤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크레인즈의 남은 한라와의 또 시리즈 궁금해집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리뷰 먼저 진행을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리면서 프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월 15일 수요일 현재 기준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할린이 승점 68점 선두에 있습니다. 안양한라가 승점 61점으로 2위인데 사할린이 2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7점 차에 안양한라가 2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3위 오지글스가 승점 50점, 4, 5, 6위 싸움이 치열한데 4위 대명킬러웨일즈 28경기에 승점 38점, 5위 이스토카이도 크레인즈가 역시 같은 28경기에 37점입니다. 1점 차. 그리고 6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27경기에 승점 33점. 4, 5위 팀보다는 한 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는데 승점 4점, 5점이 뒤져 있군요. 마지막에 도호크 프리블레이즈가 승점 7점으로 이제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이미 좌절됐고 최하위에 있습니다. 각 팀들의 남은 경기들을 보니까 사할린이 6경기 남았는데 아이스벅스전, 대명전 3경기씩 남았고 한라는 8경기, 크레인즈전 3경기, 이글스전 3경기, 대명전 2경기 있습니다. 4, 5, 6위도 정말 치열한데 크레인즈가 이제 8경기가 남은 상황이고요. 한라전 3경기, 프리블레이즈전 3경기, 이글스전 3경기 있습니다. 대명도 같은 8경기 남았습니다. 이글스전 3경기, 한라전 2경기, 사할린전 3경기. 8경기 다 홈경기라는 또 이점이 있네요. 아이스벅스가 가장 많은 9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프리블레이즈와의 홈앤드어웨이 총 6경기가 남아있고요. 사할린과의 원정 경기 3경기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1, 2위 싸움,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 싸움, 정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가봐야 결과가 나올 것인지 치열해지고 있네요. 뭐 누가 1위를 할 것 같다, 누가 4위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은 안 주셔도 되고 현재 각 팀들 남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누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편한 쪽은 어딜까요? 벅스가 그래도 좀 남은 상대를 고려했을 때는 프리블레이즈는 6경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벅스도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크레인즈도 뭐 프리블레이즈전 3연전이 있으니까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장 불리한 건 대명. 1, 2, 3위 뭐, 팀과 8경기. 게임도 아니고요. 3등, 2등, 1등 차례로 만나서 도장 깨기네. 관문을 거쳐 끝판왕을 이기면 뭐 플레이오프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컴퓨터 게임 같은 느낌이죠. 네. 사할린과 한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할린이 많이 유리한 부분은 있는데 몰수패를 하긴 했어도 네, 그렇죠. 그래도 승점 차를 어느 정도 벌어놨었고 근데 그 키는 제가 봤을 때는 대명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대명이 상위팀과의 경기가 다 걸려 있으니까 특히나 마지막 일정이 한라전 2경기, 사할린전 3경기니까 대명이 정규리그 우승팀을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킹메이커. 야. 자기는 아까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플레이오프에 가야 하는 이 절박함. 거기에 이제 우승팀까지 결정하는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이현숙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팀이든 다 지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그냥 시즌 전부터 밀었던 그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사할린, 한라, 오지 그리고 벅스입니다. 여전히 벅스 쪽에 희망을 걸고 계시군요. 아무래도 이제 희망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라고 봤을 때는 사실 4, 5, 6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남은 경기를 그러니까 봐야 되는 상황이 딱 되게 되는데 그 일정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블레이즈랑 6번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대명으로서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대명으로서는 프리블레이즈가 좀 다른 팀들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렇죠.
고춧가루를 좀 뿌려줘야 되는데. 크레인즈도 어쨌든 블레이즈전을 지난번에 굉장히 잘 치러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한라전이랑 제가 생각했을 때 한라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이글스전도 그렇게 아주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할린전은 승점 3점 챙겼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 블레이즈 홈 3점. 이게 정말 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이런 부분을 만나는 것. 그래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 그리고 대명도 이제 아예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대명도 항상 이제 강팀을 상대를 하면은 의외로 진짜 정말 잘하는 게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네. 같은 경우에 한라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게 단순 계산을 해도 만약에 5할 정도로 이제 대명이 이제 뭐 남은 일정을 마친다라고 하더라도 크레인즈나 벅스가 5할 이상을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대진상 딱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인데 물론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할리는 끝까지 좀 리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군요. 사할린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고 또 남은 일정 고려한다면 4위 싸움에서는 아이스벅스가 또 유리한 점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두 분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저도 역시 일단 사할린이 조금 더 남은 일정상 유리할 것 같고요. 사할린이 남은 6경기에서 최소 4승은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렇죠. 한라가 남은 8경기에서 그걸 뒤집으려면은 6승, 7승 이상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쉽지 않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한라로서도. 그렇죠. 네. 이글스도 있고 그리고 대명도 생각보다 게임을 아주 수월하게 잘 못 풀어가요. 물론 그런 경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딱 2연전이면은 첫 경기 막 이런 부분에서는 대명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거기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이제 게임이 뒤틀리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제 이 8경기 마지막 최후의 8경기에서 좀 그런 양상이 또 대명전에서 펼쳐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4위 싸움인데 저만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벅스가 일단 9경기에서 물론 프레이 블레이즈전 6경기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공감은 하는데 다 나머지 3경기가 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사할린과의 원정 경기가 또 바로 다음 최근 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또 현재 지금 가장 뒤쳐져 있잖아요. 4.5점이 뒤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크레인즈나 대명은 상대팀과의 어떤 또 상대성을 고려해 본다면 남은 8경기에서 저는 크레인즈나 대명 다 4승이 5할이 버거운 과제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명보다 크레인즈가 조금 나은 면은 있지만 그래서 두 팀은 남은 8경기에서 누가 덜 지나 이 싸움으로 순위 싸움이 계속 갈 것 같고 아이스벅스는 이걸 만약에 6위에서 4위까지 끌어올리려면 크레인즈 대면 결과에 따라서 봐야겠지만 최소 6승 7승 이상 해야 4위가 저는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아이스벅스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벅스가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려면 어쨌든 블레이즈 6전은 다 잡아야 다 돼요. 이기고 네. 사할린전도 최소 1승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4위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이 크레인즈 대명 아이스벅스가 정말 끝까지 가야 그죠? 각축전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경기들만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프리블레이즈가 최하위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경기가 아니에요. 이번 주 경기 일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 빙상장에서 안양 한라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 1월 16일, 18일, 19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로 내일부터 시리즈 시작되는군요. 3연전 잡혀 있습니다. 9월 말에 일본에서 있었던 3연전에서는 뭐 한라가 여유 있게 승점 9점 3연승 수입을 했었고 이번 3연전에서 한라가 승점 7점 이상을 얻으면 일단은 사할린 제치고 1위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경기 수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한라가 대명전 2연전 이후에 25일 만에 갖는 리그 경기가 되겠고 종합선수권대회 끝난 후에 18일 만에 갖는 공식 경기네요. 크레인즈는 이제 대명과의 3연전 후에 하루 쉬고 바로 한라와 3연전에 들어갑니다. 일정상은 좀 불리해요. 크레인즈는 이번 3연전을 모두 마치면 80일 동안 원정 14연전을 이어왔는데 원정 14연전이 다 끝나게 됩니다. 남은 경기들 이제 홈 경기만 5경기만 남겨놓게 돼요. 한라의 안진희 선수가 가장 최근 경기 부상으로 못 나왔었는데 나올 수 있을지 규칙가 주목되고 거의 3주 반
긴 휴식을 취했던 한라의 국가대표 또 중심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이 선수들 컨디션, 경기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크레인즈의 공격수 시게노 슌스케 선수 6경기 못 나오고 있는데 출장 여부 주목되고요. 기록들이 좀 몇 개 걸려있네요. 한라의 김기성 선수가 역대 12번째 통산 400포인트에 5포인트 남겨놓고 있고, 조민호 선수는 통산 도움 1위로 올라가기까지 도움 2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321도움의 조민호 선수인데 1위가 오지글스의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거든요. 323도움 2개 차, 거의 다 따라왔어요. 신상우 선수는 통산 100골에 3골 남겨놓고 있고요. 크레인즈의 니시와키 마사히토 선수가 역시 역대 12번째 통산 400포인트에 2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기성이 먼저냐, 니시와키 마사히토가 먼저냐가 걸려있네요. 야나도리 시냐는 통산 200도움에 4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비수 역대 3번째, 또 대기록이 기대되는 시리즈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는 한라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크레인즈고요. 두 팀 모두 승점을 따내기 위해서 또 엄청난 열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또 관전 포인트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망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라가 좀 많이 유리하긴 하죠. 이제 일본에서의 그 3경기의 결과 자체가 상당히 거의 뭐 완승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반적인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한라가 어쨌든 3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크레인즈가 확실히 이제 대명전을 봤을 때는 그 체계가 좀 먹혀들기 시작을 하고 경기 흐름을 딱 잡아나가기 시작을 하면 꽤 무서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좀 아우진시 선수도 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기복 같은 부분에서 안정화가 뭐 한 경기 정도만 되게 돼서 한 경기 정도 뭐 어쨌든 3점 정도만 따면 제가 생각했을 땐 크레인즈 입장에서도 성공이거든요. 한라 상대로 1승.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노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난 3경기의 그런 기억을 봤을 때는 확실히 한라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상황의 특수성이 어쨌든 좀 들어가야겠죠. 왜냐면은 시즌 좀 초반기 어떻게 보면 좀 뭐 순위 싸움도 잘 보이지 않을 때 싸웠던 거랑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경기 한 개가 중요해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 같은 부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한라 입장에서도 그래도 그런 부분은 다행인 점은 4할린이 지금 한라 위에 있기 때문에 한라도 무조건 3경기를 다 잡겠다라는 이제 공산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한라가 유리하다라는 부분. 그래 뭐 이제 뭐 결과가 한라 입장에서 최악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크레인즈가 한 경기 정도는 조금 승점 3점을 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양 한라 입장에서는 지난 일본 3연전이 뭐 완전 그냥 대량 득점으로 거의 완승을 했던 3경기였으니까 이번 크레인즈와의 홈 3연전에서도 분명히 승점 9점을 노리고 들어올 것 같은데, 자, 크레인즈가 어떻게 대처할지요? 박김찬 PD님은요? 그렇죠. 우승하려면은 지금 9점을 다 그렇죠. 쓸어 담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점수를 잃으면은 그거는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오히려 안양한라한테 더 있을 것 같고요. 크레인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3점 따면은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달려들 쪽은 크레인즈고, 근데 지난 시즌 막판에 그런 크레인즈의 기세를 봤을 때라면은 이번 시즌 일본에서 쿠시로에서의 그 한라 크레인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안양 빙상장의 중요한 3경기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하치노에서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3연전이 있습니다. 1월 17일, 18일, 19일 금, 토, 일요일 3일 연속 경기고요. 이 두 팀이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는 처음으로 만납니다. 12월 8일에 전 일본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이스박스가 5대1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프리블레이즈의 올 시즌 하치노의 마지막 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 끝나면 원정 경기만 남아있게 되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18연패했고 대명전 시즌 첫 승은 올렸습니다만 다시 8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이죠. 프리블레이즈의 사토쇼 선수가 역대 11번째 통산 500경기 출장에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군요. 아이스박스는 최근 5연패하면서 6위까지 내려가 있는데 가장 최근 경기 그래도 연패를 끊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아이스박스가 과연 최하위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몇 점이나 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프리블레이즈가 고춧가루를 또 뿌릴 수 있을 것이냐 궁금해지는 시리즈입니다. 이현숙 기자님.
지난 전일본 선수권 대회를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8점 정도는 니코가 가지고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아무리 좀 버티더라도 마지막 이제 3피리어드 부분에서 좀 크게 무너지는 이런 부분 같은 부분도 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했었던 이제 지난 전일본 선수권의 결승전 결과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벅스가 경기력 자체가 아주 이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오지전은 첫 경기를 굉장히 크게 지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만회를 했고 후쿠지 선수도 이제 기량이 확실하게 또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이제 상승 무드로 좀 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첫 경기는 부진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좋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이제 후루카와 슌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좀 주전 골리로서 물론 앞으로 자리 잡을 제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경험이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뭐 많은 부분에서 벅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벅스가 많이 유리하게 이제 못해도 8점 정도는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처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안양한라가 크레인즈 상대로 9점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듯이 아이스벅스도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9점을 따려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한데요. 하지만 마음은 프리블레이즈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이왕 뿌린 거 대명한테도 뿌린 거 뭐 다 골고루 뿌려주는 게 공평하지 않은가라는 희망을 갖고 있죠. 마지막 홈 시리즈인데. 그리고 뭐 브레판의 신문대니가 예정이 있으면은 좀 더 열심히 해줘서 저번에 대명을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팬심으로 응원을 하게 되네요. 네. 아이스박스 입장에서도 9점 아니면 약간 실패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자, 아이스박스에게는 또 더 중요한 이번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스박스가 4위 할 때부터 6위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한 입장에서 글쎄요. 9점? 저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명 킬러웰저 오지글스 3연전 우리나라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3연전을 갔습니다. 1월 18일, 19일, 21일, 토일, 화요일 세 경기인데요. 10월에 이 두 팀이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3연전 가졌었는데 그때는 오지글스가 승점 9점, 3승, 수입을 했었어요. 당시 오지글스가 4연승을 하면서 3위에 오른 이후로 쭉 지금 계속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명이 3연패를 끊었죠. 크레인지전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이기고 오지글스를 맞이합니다. 오지글스가 최근 결과가 너무 좋아요. 최근 16경기 13승 3패, 8연승도 있었고 최근까지 4연승도 있었습니다. 이 기세 좋은 오지글스, 대명에게는 또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지글스가 이번 3연전을 시작으로 해서 대명, 한라, 크레인즈를 상대하는 원정 8연전에 들어가는데 이번 원정 8연전이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번 3연전에서 대명은 부상을 당했던 이호성 선수 복귀가 예상되고 있고 반면에 김영겸, 김동환 선수는 2월에나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지글스의 구지 슈웨이 선수가 최근 5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는데 구지 슈웨이 선수가 나올 것인지 이것도 주목되고요. 대명의 오세한 선수가 아시아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에 3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지글스의 다카기 겐타 선수는 아시아리그 통산 300경기 출장에 5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국 원정 6연전에 나섭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역시나 승점이 절실한 대명이고요. 근데 이제 상대가 지난번에 수입을 당했었던 오지글스란 말이죠. 오지글스 상대로 대명이 몇 점이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현수 기자님 이야기 들어보죠. 1승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크레인즈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승점 3점 정도가 그냥 제 기대치입니다. 뭐 크레인즈가 한라 상대하는 것과 뭐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드문드문 나왔던 실수라든가 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좀 단조로운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놓치는 이런 부분을 크레인즈가 아닌 오지한테 이제 범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경기가 크게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론 뭐 따라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승리가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고, 확실히 오지 선수들이 선수진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제 크레인즈전에서 이제 범했던 그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좀 득점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오지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 오지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고요. 네. 이제 뭐 대명도 어쨌든 준비를 굉장히 이제 잘 해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졌던 경기에서 뭐랄까 그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1승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요약을 드리면 되겠네요. 박현찬 PD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같은 의견인데요. 실수를 용납 안 하는 팀이 또 오지글스이고 잠깐의 틈이라도 보이면은 그걸 또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또 팀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시즌 막판에 오지가 싹 쓸고 갔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승점 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경쟁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억들 때문이고요. 그만큼 오지가 그만큼의 동기부여가 돼 있는 만큼 대명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크레인즈 마지막 경기처럼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한라전 때도 마찬가지고 살린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 유지되고 텐션이 유지가 되는 게 대명한테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대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라나 사할린 상대로는 좀 승리도 있고, 오히려 이제 대명은 경기 결과를 보면 일본 팀들에게 더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난 수입패가 있었고, 오지글스가 뭐 사할린이나 한라 못지않은 또 득점력이 있는 팀이라서 저는 대명이 한라 사할린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시리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명이 진짜 이 위기 상황에서 몇 점을 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온도스포츠가 이 시리즈 중계방송을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21일 화요일 경기 시각은 모두 저녁 7시고요. 고향 어울림돌이 얼음마루에서 생중계해드립니다. 유튜브의 온도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 페이스북의 온도스포츠, 인스타그램의 온도스포츠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직관은 직관대로, 중계시청은 중계시청대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결과를 또 기다려 보면서 비하인더넷 229회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HL 소식입니다. KHL은 정규 시즌 총 62경기를 팀당 치르게 되는 일정인데, 이제 각 팀별로 한 15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후반부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가느냐 못 가느냐, 또 가는 팀들은 가는 팀대로, 못 가는 팀들은 못 가는 팀대로 순위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 순위부터 보겠는데요. 선두가 아크바르스 카잔이에요. 근데 선두 아크바르스 카잔이 예전에 그런 기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의 기세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체스카랑도 굉장히 이제 승점 차이를 크게 유지를 했었던 아크바르스였는데 12월 말 기점으로 굉장히 이 경기력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네. 그 기점이 된 게 11위전이었거든요. 이제 11위전에서 0대3으로 패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8경기에서 5승 3패 1연장패로 이제 초반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경기를 이제 쭉 보더라도 예전에는 막 그냥 전격 차이가 나는 팀들을 상대로는 그냥 선수전 깊이로 그냥 밟아버리면서 굉장히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기는 게임도 스카처럼 막 그렇게 시원하게 이기는 게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성적 자체는 사실 5승
5-3-1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패배한 상대가 트락토르 그리고 토르페도가 요즘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토르페도 그리고 아드미랄 이란 점 감안하면은 이거는 진짜 결코 좋은 신호가 하위권 아니에요. 팀들에게 번번이 잡혔네요. 그렇죠. 물론 막 토르페도 아드미랄 같은 부분은 뭐 그렇게 승점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합니다만은 예전 아크바르스라면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인데 그런 팀들한테도 졌다라는 부분이 좋지가 않고 어제 아무르전도 고전하다가 3대2 슛아웃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 아크바르스가 뭐 독주 체제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2위 아반가르트에게 4점 차, 3위 마리스에게도 5점 차. 2, 3위 팀들에게 약간 추격의 여지를 좀 준 셈이 됐습니다. 아크바르스 카잔 불안한 약간은 좀 불안해진 선두인데 남은 경기 어떻게 쳐나갈지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바르스와 함께 그린 더비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 살라바트도 영 지금 신통치가 않아요. 최근 결과들이. 예, 살라바트가 이게 이 정도로 부진을 할지 몰랐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좀 많이 힘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3경기에서 5승 6패 2연장패면서 선두권 싸움에서 이제 멀어졌습니다. 예. 멀어지고 말았어요. 예전에 이제 살라바트가 진짜 3등, 4등 이러면서 이제 1, 2위 아크바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방가르트 정도에게는 좀 비벼볼 만한 수준으로 승점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싸움도 좀 멀어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번 13경기에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동부 순위권 싸움하고 있는 아방가르트 11위 메탈루르크 바리스한테 다졌어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차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은 하위 시드를 받으면은 앞서 언급드린 이런 팀들을 메탈루르크를 제외하면은 아방가르트 11위 바리스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런 좀 순위권 싸움을 한 팀들한테 지는 이런 그림도 그렇게 이제 좋지 않죠. 예. 살라바트 율라예프가 현재 동부 컨퍼런스 7위에 있는데 7위. 근데 뒤에 또 줄줄이 붙어 있어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아래 쿨룬 레드스타가 51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드미랄 49점이거든요. 네. 근데 아드미랄이 살라바트보다 경기를 2경기 덜 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겠죠. 네. 현재 동부 컨퍼런스를 보면 이제 상위권 1위부터 4위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5위부터 8위까지. 그러니까 좀 상위권, 중위권이 서로 좀 모여 있고 4, 5위 격차가 좀 있어요. 이게 뭐 플레이오프 가긴 가겠습니다만 이 팀들은 또 그렇죠. 자리 싸움, 시드 배정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KHL은 플레이오프는 컨퍼런스 1위와 8위의 대결, 뭐 2위, 7위의 대결, 3위, 6위의 대결, 4위, 5위의 대결 이렇게 붙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특히 4, 5, 6, 7, 8에 굉장히 또 혼전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어쨌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바리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바리스도 괜찮은 팀이고 어쨌든 지금 네 팀 아크바르스, 아방가르트, 바리스, 앞토블리스 요 네 팀은 모두 다 이제 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이제 시드의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5, 6, 7, 8이요. 그래도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네. 현재 동부 9위 아드미랄, 10위 넵테미크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여러 팀들이 물려있는 동부 컨퍼런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부 컨퍼런스를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 요즘 가장 돋보이는 팀은 이 팀인 것 같은데 디나모 모스크바죠. 예, 디나모 모스크바를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꼽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 최근 5점만 봐도 체스카 빼면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에 스카, 스파르타크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스카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디나모 모스크바가 서부 2위였습니다. 근데 사실 서부 2위 할 거라고 전망을 낸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올해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이현수 기자님도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디나모 모스크바가 뭐 플레이오프에는 갈 것 같은데 뭐 상위 시드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하셨었죠.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 거의 스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팀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인 히에타넨, 차이콥스키, 페테르손 선수가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파초프, 야시킨 매 경기 좀 막강한 위력이 나오고 있고 풀키넨 선수를 영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2라인에서 알렉세이프 선수랑 이제
이구노프 선수였는지 예프레노프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2라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좀 부진하지만 페테르 선수가 경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1라인으로 들어오면서 또 막강한 1라인의 컬러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디나모 모스크바가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있다가 현재는 잠시 3위로 내려온 상황인데 뭐 컨퍼런스 2위가 뭐 충분히 가능한 좀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근데 이제 현재 순위 싸움 보면은 2, 3, 4위가 치열한 서부잖아요. 그렇습니다.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3위 디나모 모스크바, 4위 요키리트 헬싱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스카가 최근 또 다시 좀 안 좋은 흐름세로 돌아섰어요. 예, 스카가 또 이제 또 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꾸역승으로 이긴 게임들을 이제 꾸역패로 이제 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카가 이 2, 3, 4위 싸움을 좀 많이 혼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참 끝까지 이제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위치하고 승점이 65점이지만 정규승은 24번으로 제일 많아요. 이 세 팀 중에 스카, 네. 요케리트 중에. 그리고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상당히 이제 또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부상자들도 많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경기력이 정말 좋아졌는데 요케리트도 승점이 65점인데 요케리트는 경기 수가 제일 적습니다. 이제 47경기 소화했거든요. 디나모 모스크바 49경기, 스카 48경기입니다. 가장 뒤에 4위에 있지만 남 경기 수가 제일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승 숫자도 스카보다는 2개가 많아요. 네. 정규승 숫자가 많다는 거는 타이브레이크에서 동일 승점이 됐을 때 1차적으로 보는 게 정규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규승 숫자로는 디나모, 요케리트, 스카 순서이기 때문에 스카 제일 불리해요. 스카는 지금 정규승 20승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카는 어쨌든 승점 2점이라는 지금 쿠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순위 싸움이 진짜 막판까지 참 눈을 뗄 수 없게 돌아가는 2, 3, 4번 시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4위를 또 피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될 필요는 스파르타크가 이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상대가 스파르타크가 아니에요. 5위인데 그렇습니다. 4위를 하게 되면 스파르타크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스파르타크가 순위는 5위지만 상위권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이어가는 팀이잖아요. 정말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후다체크 선수가 또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리그에 굉장히 서부에서 확고한 꼴리가 한 명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즈나록스 감독의 그 경험 그리고 역량 지도 역량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스파르타크가 진짜 어려운 껄끄러운 상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위 2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2위 정도는 해야 제가 생각했을 때 좀 1라운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또 로코모티프도 그렇게 아주 얕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3위가 되면 로코모티프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2, 3, 4위를 싸움을 할 이제 동기부여 자체는 충분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카가 최근에 뭐 최하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베르스타한테도 지고 요케리트와의 대결에서는 0대6 대패를 당하는 완패를 당했죠. 결과도 있었고 좀 불안불안한 스카네요. 스카, 디나모 모스크바, 요케리트 헬싱키. 자, 2, 3, 4위 상위권 싸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서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8위, 9위에 또 거리가 좀 있어서 상위권 자리 싸움 요것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KHL 이번 주에 주목되는 경기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사실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올스타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HL은 17일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17일이고 러시아 시간 16일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16일 일정이 제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하는 좀 많은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두 네. 경기를 뽑아봤는데 1월 16일에 앞토밀리스트 살라바트 이 경기가 있습니다. 네. 살라바트가 앞토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앞토밀리스트도 지금 조금 더 따라가야 되거든요. 1, 2, 3위 싸움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카와 요케리트 경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결이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돼버렸죠. 그리고 지난 이제 요케리트 이제 헬싱키에서 진짜 완패를 당했습니다. 스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해낼 수 있을지 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승점 2점 차 서부 2위 스카, 4위 요케리트. 뭐 별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18일
이틀 쉬죠. 예, 18일로 알고 있는 18일은 올스타 주간의 시작이 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야제 행사가 네. 펼쳐지고 19일 날 또 본 경기 19일, 20일 이렇게 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주말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KHL 리그 일정이고요. 올스타전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KHL 이렇게 오늘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잠시 후에 NHL 핫앤낫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NHL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각 팀별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핫 두 팀이 있고요. 낫에도 두 팀이 있습니다. 먼저 핫 주인공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또 핫 메인을 차지했습니다. 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팀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도 싶은 시점이긴 한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12월에 8연승이 있었고 연말연시에 3경기 2패 1OT 뭐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야, 워싱턴도 제쳤어요. NHL 리그 전체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전체 1위이기 때문에 사실 피츠버그랑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피츠버그도 이제 최근에 연승이 이어졌고 오늘 크로즈비 복귀를 했는데 또 이기면서 연승 계속 이어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는 전체 1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무게치를 뒀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를 선정을 해봤고요. 1월 7일 세너제이전 3대2 승리, 1월 9일 버팔로전 5대1 승리, 11일 레인저스전 5대2 승리, 13일 애나임전 4대1 승리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 결과들이네요. 하위권 팀들하고의 대결이 좀 꽤 있었던 일정이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좀 전력이 앞서는 상황을 좀 무난하게 쓸어 담는 능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돋보였습니다. 사실 홈 5연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4경기가 홈 4연전까지의 결과였어요. 근데 뭐 큰 위기 없이 그냥 모든 경기를 사실 다 잡아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분 변수가 많은 하키의 특성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력의 평준화가 하키 정도면은 좀 잘 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HL 정도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치업의 우위에 있다라고 해도 사실 뭐 4경기를 또 모두 쓸어 담고 이런 건 사실 아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를 또 잘 해내고 있고 이번 4연승의 결과 덕분에 전체 1위까지도 올라갔네요. 네.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 팀들 거기에 홈 경기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겨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어쨌거나 해냈습니다. 다 승리로 쓸어 담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특히 돋보였나요? 이번에는 좀 센터를 많이 이제 다수 배치하는 팀의 특성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잘 실효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지금 현재 팀 내 같은 부분에선 센터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1번, 2번, 3번 센터인 오라일리, 쉔 그리고 뭐 보잭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 뭐 토머스, 스탠 진짜 거의 한 라인에 한 2명 이상은 센터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특징이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이제 수비를 굉장히 뛰어나고 활동량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에서 센터진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의 모든 특징이라고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발바쇼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드크비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블루스 공격진 가만히 보시면은 순수 공격력 비교를 딱 한다면은 다른 뭐 강팀들에 비교하면은 조금 뭐 부족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물론 뭐 잘하고는 있습니다. 오라일리 뭐 이런 선수 페롱 오라일리 뭐 이런 선수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워싱턴으로 예를 들면은 뭐 오베치킨 그다음에 백스트램 오시 뭐 쿠즈네초프 뭐 이런 식 선수들이 있는 1, 2라인 그리고 뭐 보스턴 같은 경우는 파스트레냐크 뭐 여러 가지 뭐 마샨트, 베르제로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1라인 그리고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 뭐 예브게니 말킨, 크로즈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수 화력, 공격력 부분에서는 다른 강팀보다 조금 부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모든 이제 선수들이 수비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점은 이제 상대방이 턴오버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공격 지역에서 턴오버를 유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봉쇄하는 역할까지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업의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결과가 사실 이번 4연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좀
세인트루이스가 쭉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센터 자원들이 많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오늘 핫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핫팀 보겠습니다. 어디죠?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낫이 아니고 핫이군요. 예. 오늘 저지의 또 주인공인 팀인데 결과 어땠습니까?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좀 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굳이 이제 핫을 언급한 이유는 좀 감독 교체 이후에 좀 경기력이 좀 개선점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뽑았고요. 예. 성적은 1월 7일 날 이제 하인즈 감독이 부임한 당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아주 이유가 좀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2대6으로 패하긴 했는데 좀 참작을 할 여지가 있고요. 1월 9일 시카고전 5대2 승리, 1월 10일 위니펙전 1대0 승리. 이렇게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네요. 네. 녹음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에드먼턴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했던 날 녹음 직전이었나요? 녹음 중이었나요? 감독 경질 뉴스가 그렇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바뀐 후에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예, 저는 이제 시카고 위니펙전에서 확실히 좀 그런 상황이 들었는데 많은 실점 이유를 좀 순식간에 허용을 하면서 내슈빌이 좀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올해 정말 유독 많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 뭐 윈터 클래식도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겠죠.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내 골을 쭉 먹히면 3피리어드에만 내 골을 쭉 먹히면서 역전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올해 내슈빌이 전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그런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카고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슈빌이 역으로 이제 순식간에 득점을 몰아넣은 이후에 좀 주도권을 잡고 이런 부분도 잘 나왔기 때문에 하인즈 감독에서 그래도 좀 개선점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인즈 감독 부임 후에 뭔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최근의 경기력이었다는 말씀이신데 특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키는 힘 같은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부임 자체 경기가 아주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순수한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이제 그냥 뭐 세인트루이스처럼 쭉 이기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수세로 이제 몰리는 양상이 전반적으로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좀 보이지 않았었던 좀 리드를 끝까지 좀 잘 지키는 능력도 이번에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에이스 선수들의 라비올레 감독 체제에서는 좀 에이스 선수들에게 좀 과도하게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좀 에이스 수비수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 과도하게 의지한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에크홀름, 요시, 앨리스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겠죠. 예. 근데 이번 하인즈 감독 체제로 들어오면서 좀 보조 수비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앞서 말씀드린 3명을 좀 보조하는 느낌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웨버, 헤밀슨, 뭐 얼윈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좀 체력적인 안배도 좀 해주는 전반적으로 좀 수비진을 고르게 활용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관측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라비올레 체제와는 좀 다른 칼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키는 힘이 좋아졌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뭐 최근에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카고전 같은 경우에는 3대2로 따라잡힌 상황에서도 이전 같았으면 이런 경기도 좀 지는 양상을 많이 보여줬던 게 내슈빌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겨냈고요. 위니펙전 같은 경우는 1피리어드에 이제 칼터리스 선수가 좀 턴오버를 잘 살리는 골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골이 나왔는데 이걸 또 끝까지 잘 지키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수비력을 좀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좀 내슈빌이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오늘 경기도 지금은 2대3으로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주 뭐 실점을 제외를 하면은 아주 막 그렇게 경기력이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현재 순위는 센트럴 디비전 5위인데 플레이오프에 가려면 진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감독 교체 승부수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핫 두 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낫에 선정된 두 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낫 누군가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저희 핫앤낫에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진짜 오랜만에 언급되는 것 같은데 핫이 아니고 낫이네요. 연패 빠져 있죠? 지금 연패고
1월 7일 피츠버그전 3대4 패배, 1월 9일 LA전 2대5 패배, 1월 11일 콜럼버스전 0대3 패배 이후에 오늘 또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버펄로한테 2대4로 지면서 4연패 중입니다. 4연패. 자, 베이거스 입장에서도 지금 승점이 고픈 상황인데 요즘 뭐가 좀 안 좋은지 들여다볼까요? 예, 아무래도 좀 경기력의 기복이 베이거스가 심해도 올해는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승만큼 연패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11월에 5연패를 했거든요. 그 네. 이후에 2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연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연승을 하네요. 그 12월에는 3연승 한 번, 4연승 한 번, 12월, 1월 이렇게 12월에서 1월까지 걸치는 3연승, 4연승 한 번 다음에 또 이번에 4연패 당하면서 확실히 좀 베이거스가 안정적이기보다는 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올해는 좀 크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승으로 벌어놓은 거를 바로 또 연패로 잃어버리는 결과에 반복이 되고 있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군요. 지난주 오늘까지 최근 4연패 기간 동안에 좀 가장 문제라고 본다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골텐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베이거스가 굉장히 이제 불진한 골텐딩을 보이고 있는데 플레리가 이제 피츠버그 전에 출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12세이브 4실점 했어요. 이 경기를 지고 말았죠. 그리고 네. 그 다음 경기 LA전은 수벤 선수가 출장을 했는데 이 경기에 수벤 선수가 18세이브 5실점 하면서 역시 부진. 골텐딩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도 버펄로전에는 플레리 선수가 나왔는데 22세이브 3실점. 3실점을 했네요. 22세이브 3실점. 아주 네.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골텐딩에서 좀 부진함이 크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매 경기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씩 헌납을 하고 있고 오늘도 버펄로전 파워플레이 골 2골을 헌납을 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이제 골텐딩에서 문제점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리바운드 컨트롤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실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번 주 경기에서는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고 좀 먼 거리에서 포인트 슛이 스크린을 타든 안 타든 일정한 느낌으로 좀 실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역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골텐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전반적으로 베이거스가 공격 자체는 참 잘 만들어 나가고 막 슈팅 수에서 이제 매번 이득을 보는 이 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베이거스랑 캐롤라이나 이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기력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만은 실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제 좀 겹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골텐딩의 문제점을 좀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의 안정화가 시급해 보이고 그중에서도 골텐딩에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최근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가 퍼시픽 디비전 4위에 위치해 있는데 퍼시픽 디비전의 현재 순위는 1위부터 5위까지 2점 차 안에서 놀고 있어서 정말 촘촘해요. 1위부터 5위까지. 그렇습니다. 별 순위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물론 이제 뭐 플레이오프로 가면은 또 의미가 생기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퍼시픽 디비전의 순위가 5등이라서 이 답이 없고 뭐 이런 느낌은 그러게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그냥 한 게임 이기면은 그냥 1등 되고 한 게임 또 지면 5등 되고 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스타전 감독을 이제 절반 시점에서 포인트 획득률이 제일 높은 감독을 선임을 하는데 제러드 갤런트 감독이 선임됐단 말이에요.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감독이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5등 하면서 감독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올스타전 시점에서는 네. 또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애리조나랑 캘거리도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왔는데다가 애리조나도 안정적으로 쭉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밴쿠버도 폭발력이 있고 에드먼턴도 1라인의 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의외로 지금 퍼시픽이 참 재밌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낫에 선정됐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다시 한번 퍼시픽 디비전 팀이 거론이 될 텐데 애너하임 덕스가 낫에 들어왔군요. 뭐 지금 현재 순위도 퍼시픽 8위, 서부 컨퍼런스에서도 최하위. 그렇습니다. 계속 어려운 시즌이 계속되고 있군요. 1월 7일 콜럼버스전 3대4 패배, 1월 9일 댈러스전 0대3 패배, 1월 11일 시카고전 2대4 패배, 1월 13일 세인트루이스전 1대4 패배입니다. 4연패. 예. 애너하임 덕스에게 올 시즌 희망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없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진짜 경기력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NIM 경기력 보시면은 4경기에서 6골밖에 못 넣었고요. 파워플레이 7번에서 1골도 못 넣었고요. 페널티 킬링 8번 했는데 4실점 했고요. 실점도 4경기에서 11실점을 했습니다. 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참 답답한 게 공격 전개가 잘 된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잘 된 경기는 잘 되는데도 결정력이 안 따르고 슈팅 저지를 잘해서 수비진이 어떻게 보면 좀 분전한 경기조차 실점이 크게 겹치면서 모든 경기를 패하는 이런 느낌으로 나가게 됐고요. 네. 정말 뭐 최근의 경기력은 예전에 그 에드먼턴 암흑기를 이끌었던 이 댈러스 히킨스 감독, 이 어떻게 보면 댈러스 히킨스 감독이 역시 지도력이 없구나라는 부분을 여실히 좀 드러낼 수 있는 결과가 그냥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뭐 계속되는 부진인데 이길 수가 없는 지금 경기 양상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렇게 아이너햄이 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답답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진짜 막 부상자가 줄에 줄 지어서 계속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팀을 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좋지 않은 시즌이긴 했습니다. 좀 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진짜 뭐 그렇게 큰 부상자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금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리카르드 라켈이나 온드레제 카시에 이런 선수들이 좀 중추 자원으로서 팀의 깊이를 불어준다든지 아니면 인라인에서 확실한 공격에서 이끄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두 선수가 너무 부진해요. 네. 사실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게츠레프 페리 선수가 이전 세대를 이끌었다면은 라켈 카시에 이런 선수들이 지금부터의 세대를 좀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선수들이었는데 이런 선수들까지 올해 또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로 아프게 다가오고요. 1차적으로 지금은 뭐 올해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탱킹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됐고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뭐 샘스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젊은 선수들이 좀 이로 세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좀 에너하임의 움직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조금 더 유망주를 끌어모으고 하면서 조금 더 미래를 지금 좀 강제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좀 댈러스 히킨스 감독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감독 한번 바꿔야 되는. 해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해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임을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감독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큰 반등을 좀 노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좀 다행이라면은 뭐 에너하임이 지금 좀 뭐 감독 공석에 어떻게 보면 뭐 라비올레 감독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에 새 팀을 찾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어쨌든 좋은 감독들이 어쨌든 팀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위기를 기회로 좀 잘 한다면은 에너하임이 또 반등의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어렵습니다. 매우 어두운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애너하임 덕스, 오늘 낮에 선정되면서 마지막 팀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NHL 주목되는 매치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7일은 캘거리와 토론토 이 경기가 있습니다. 캘거리가 최근에 경기력이 거의 제일 좋은 팀 중 하나고 토론토는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경기력이 안 좋아진 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캘거리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좀 화력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8일은 템파베이와 위니펙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쨌든 동서부의 강호라는 부분 템파베이가 어쨌든 10연승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LA를 슛아웃해서 잡으면서 또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위니펙은 오늘 밴쿠버를 그냥 아주 셧아웃 시키면서 또 경기력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9일은 워싱턴과 아일랜더스 이 경기가 있고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의 경기가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은 디비전 1, 2등 싸움을 어떻게 보면은 하는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지금 또 아일랜더스가 피츠버그에 밀려서 3등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뭐 거의 2위, 3위 수준을 싸움 해야 되고 아일랜더스도 지금 만약에 피츠버그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뭐 2, 3번 시드 둘이 맞붙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홈아이스 어쨌든 따기 위해서는
지금 또 승점을 또 벌어날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워싱턴 아일랜더스는 또 감독 더비로도 어떻게 보면 또 요약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이 경기가 진짜 디비전 1, 2등을 다투는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센트럴 디비전에서 쭉 뭐 NHL 최강팀으로 올해도 군림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뭐 세대 교체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어쨌든 디비전 내 수비 싸움 좀 많이 걸려있는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1월 20일에는 아일랜더스와 캐롤라이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의 인연이 있고 완전히 상반된 컬러의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2일은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이제 피츠버그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필라델피아는 참 꾸준하지 못한 느낌을 가진 좀 이런 올해 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가 뭐 보스턴을 잡는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슛아웃에서 또 이기는 요런 이제 또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팀을 상대로는 또 의외로 또 한번 의외의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전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예. 물론 피츠버그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라든지 확실하게 좋은 무드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좀 주목이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같은 디비전 내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일랜더스와 피츠버그의 경기들을 많이 좀 뽑아주셨는데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NHL 핫앤낫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팀들이 핫앤낫에 등장하게 될지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9회 오늘 나눌 이야기는 모두 다 풀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비하인드넷 기존의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찾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온더스포츠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에서도 온더스포츠 채널 열려 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 감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230회는 다음 주에 1월 22일이나 23일 둘 중에 하루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중계 마치고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더 제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